닌자, 게임이나 드라마 속에서만 듣던 인물이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아마 유명 게임 오버워치의 한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닿는 인물이 하토리 한조입니다. 그는 흔히 전설의 닌자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기보다 사람과 길, 그리고 정보를 움직이던 현실의 시노비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은 진짜 역할을 아주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시노비라고 불렀는데 뜻은 숨어서 견딘다, 몰래 스민다에 가깝습니다. 즉 싸우기보다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국 시대를 아주 쉽게 말하면 대략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말 일본 안에서 여러 영주들이 땅과 사람을 두고 끊임없이 부딪히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영주를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다이묘는 자기 성을 갖고 군사를 모으며 세금처럼 거둔 쌀로 전쟁을 버팁니다. 그러니 전쟁의 핵심은 누가 더 강한가만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였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성벽이 높아도 무너지고 소문이 흔들리면 칼이 많아도 흩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시노비의 진짜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정보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성문이 언제 열리는지, 경비가 어느 길로 도는지, 창고의 쌀자루가 얼마나 남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장터의 쌀값,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불평, 대장간의 주문량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전쟁은 전장 밖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는 걸 그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조 같은 인물이 유명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설의 암살자라는 포장보다 위험한 시대에 사람과 길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빛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를 지나면 들키는지, 어떤 절이 하룻밤을 내주는지, 어느 나루가 새벽에 열리는지, 지도에는 없는 정보들이죠. 시노비는 그런 정보를 모아 다이묘의 귀에 얹어주고 다이묘는 그 위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치고 들어갈지, 내일 물러설지, 혹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방법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조용한 밤의 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낯선 단어는 나오자마자 짧게 풀어드릴 테니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닌자의 진짜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 품고 어둠 속 발자국 소리를 함께 따라가 보죠. 상상해 보세요. 비가 갠 뒤 흙길이 눅눅하고 성 아래 마을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룻배가 부딪히는 소리일 뿐입니다. 성 안에서는 장수들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기다립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적이 내일 출정 같은 거대한 문장보다 말 사료가 줄었다, 병사들이 감기에 걸렸다 같은 작은 정보가 적히곤 합니다. 작은 정보가 쌓여 큰 결심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곡식과 무기가 모이는 생존의 상자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그 주변 마을의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이묘는 성을 지키려 하고 적 다이묘는 그 성을 흔들려 합니다. 이때 전면전은 비용이 큽니다. 병사는 다치고 말은 죽고 쌀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다이묘들은 가능하면 덜 싸우고 더 얻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정보전이며 그 정보전의 손끝에 시노비가 있었습니다. 시노비는 보통 사무라이처럼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무라이는 무사 계층을 뜻하는 말인데 그들은 전장에 서서 이름을 걸고 싸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시노비는 이름을 걸기보다 이름을 숨깁니다. 검은 옷도 늘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은 오히려 눈에 띄니까요. 시장에선 장사꾼처럼, 절에선 수행자처럼, 먼 길에서는 약을 파는 사람처럼 보이는 편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게 숨어서 스민다라는 말의 진짜 느낌입니다. 물론 위험한 임무도 있었습니다. 밤에 성벽 근처까지 다가가 불빛의 숫자를 세고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재고 물길의 수위를 확인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대담한 암살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실패하면 바로 전면전이 벌어지고 오히려 상대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의 일은 칼보다 인내에 가깝습니다. 뛰기보다 기다리고 말하기보다 듣고 과장하기보다 정확히 적어두는 쪽이지요. 이 챕터의 끝에서 우리는 한조를 영화 속 닌자가 아니라 현실의 시노비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도 바뀝니다. 어떻게 싸웠나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조금씩 바꿨나로요. 다음 챕터부터는 전국시대라는 무대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리고 왜 시노비가 그 무대에서 필요했는지 아주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한 장면만 기억해 주세요. 조용한 밤 누군가의 숨소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정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견습 시노비 한 명이 얇은 종이 쪽지를 품고 성 아래로 내려갑니다.
목적은 싸움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일 누가 움직이는가? 그 질문을 안고요. 이제 그의 첫걸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낯선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드리니 눈은 감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다음 장면은 다이묘의 세계입니다. 전국 시대는 왜 정보전이었을까요? 나라 전체가 하나로 단단히 묶여있지 않다 보니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약속이 하루 만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쟁은 칼싸움보다 판이 바뀌는 속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먼저 달아 없어지는 건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쌀입니다. 군대가 움직이려면 먹을 것과 말사료, 화약, 화살, 옷, 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틀어 보급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급이 끊기면 성이 높아도 버티지 못하고 병사가 많아도 흩어집니다. 그러니 다이묘들은 어떻게 싸울까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언제 배고파질까, 언제 피곤해질까, 누가 먼저 불안해질까를 먼저 봤습니다. 여기서 성은 그냥 멋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쌀을 쌓아두는 창고, 무기를 고치는 작업장, 병사들이 쉬는 숙소, 장수들이 회의하는 방이 한데 모인 생존의 상자입니다. 성을 가진 쪽은 시간을 벌 수 있고 성을 빼앗는 쪽은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셈이지요. 그래서 전면전은 늘 비싸고 위험했습니다. 이길 수도 있지만 이겨도 내 쌀이 줄고 내 병사가 다치니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동맹입니다. 동맹은 말 그대로 함께하자는 약속이지만 전국 시대의 동맹은 마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유지됩니다. 서로 인질을 주고받거나 혼인을 맺거나 쌀길을 나누어 갖는 식으로요. 인질은 무섭게 들리지만 당대에는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담복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한 줄의 소문이 커다란 균열이 됩니다. 저 다이묘가 배신할 거래 같은 말이 돌면 칼을 꺼내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노비가 필요해집니다. 시노비는 칼로 적을 쓰러뜨리기보다 이런 흔들림의 징후를 먼저 찾아옵니다. 장터에서 쌀값이 오르는 이유, 병사들이 봉급을 못 받는지, 성 안에서 누가 불만을 말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봉급은 병사에게 주는 월급 같은 개념이고 군량은 군대가 먹는 쌀을 뜻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딱딱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생활적인 이야기입니다. 밥이 줄면 마음도 줄어드니까요. 다이묘의 본영에서는 매일 밤 작은 종이 쪽지들이 모입니다. 거기엔 적이 몇 명 같은 큰 숫자보다 북문교대가 빨라졌다, 말이 지쳐 보인다 같은 작은 문장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문장들이 모이면 내일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전쟁은 전장보다 등불 아래 지도 위에서 먼저 시작되곤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군대는 전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이묘 곁에서 갑옷을 갖추고 싸우는 무사들을 우리는 보통 사무라이라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는 농사짓다가 동원된 보병도 많았습니다. 이름을 남기기보다 살아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전투는 용감함만으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싸우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생기면 칼이 있어도 발이 먼저 뒤로 갑니다. 반대로 이번엔 이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 아직 칼을 뽑기도 전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이묘들은 심리를 관리했습니다. 심리는 거창한 말 같지만 결국 사람의 기분과 믿음입니다. 믿음은 음식처럼 매일 채워야 합니다. 군량이 넉넉하다는 소식, 보급대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 믿을 만한 장수가 앞에 서 있다는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 반대의 소식은 공포를 부릅니다. 나루가 막혔다, 길목에 검문이 생겼다, 우리 편이 늦는다 같은 말들이죠. 길목과 나루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길 자체도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산길은 비가 오면 미끄러워지고 강은 수위가 오르면 건널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성은 강을 끼고 있어 배가 없으면 접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단순히 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오늘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흙길에 남은 말발굽 자국, 나룻배의 밧줄 상태, 여관에 쌓인 짐의 양 같은 아주 작은 흔적이 단서가 됩니다. 가끔은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밤 늦게 본영에 돌아온 시노비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장터에서 소금이 갑자기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참모가 묻습니다. 왜 그럴까? 시노비는 대답합니다. 바닷길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금은 바닷길이 막히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물건이니까요. 이렇게 생활의 가격이 전쟁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노비의 보고는 사실만이 아니라 분위기까지 담습니다. 숫자보다 숨소리, 명령보다 망설임을 읽는 일이지요.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기술, 정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밤의 장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노비의 일, 첫 번째, 정찰, 숫자보다 기세를 가져옵니다.
정찰은 적이 몇 명인가요? 를 알아오는 일처럼 들리지만 시노비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당대식으로 말하면 기세이고 지금 말로 바꾸면 분위기와 상태입니다. 군대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발이 느려지고 피곤하면 눈이 흐려지며 불안하면 명령이 잘 안 먹힙니다. 시노비는 바로 그 흔들림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찰은 칼을 쓰는 기술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을 연결하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정찰은 멀리서 살피는 일이고 교대는 경비가 근무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성의 하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노비는 아침부터 움직입니다. 검은 옷은 입지 않습니다. 눈에 띄니까요. 장터에선 장사꾼처럼 보이고 길에선 나그네처럼 보이며 약을 파는 사람처럼 말투를 낮춥니다. 장터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쌀값입니다. 쌀이 비싸지면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굳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하고 묻는 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전쟁의 냄새를 맡는 질문이 됩니다. 소금도 봅니다. 소금은 바닷길이 불안하면 먼저 흔들리는 물건이니까요. 술집에선 더 쉬운 단서가 굴러다닙니다. 병사들이 술을 마시며 불평을 하면 거기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봉급이 늦거나 군량이 줄었거나 장수가 바뀌었거나요. 봉급은 월급처럼 생각하면 되고 군량은 군대가 먹는 쌀입니다. 이런 말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밥 이야기니까요. 대장간은 정찰의 보물창고입니다. 화살적 주문이 늘면 곧 움직인다는 뜻이고 갑옷 수리가 몰리면 이미 어딘가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시노비는 대장간 주인에게 대놓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리며 봅니다. 오늘은 못이 많이 나가네요. 같은 말로 분위기를 떠보고 답이 나오면 머릿속에 조용히 적어둡니다. 여관도 중요합니다. 여관에 짐이 많아지면 군이 지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말이 많이 묶여 있으면 이동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나루터는 더 노골적입니다. 배가 바쁘면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쟁은 길 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 모은 단서들은 밤에 확인합니다. 시노비는 성벽 아래로 곧장 붙지 않습니다. 먼저 바람을 보고 소리를 듣고 빛을 셉니다. 불빛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어느 구역이 계속 밝으면 지휘하는 곳이거나 창고의 가능성이 높고 늘 어두우면 경비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두운 곳이 함정일 수도 있어 무턱대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한 번 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다른 날에도 보고 같은 소문을 다른 입에서도 들어 확인합니다. 정보는 빨리 가져오는 것만큼 틀리지 않게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정찰은 교대를 잡는 일입니다. 경비는 보통 일정한 시간에 바뀌지만 전쟁이 가까우면 그 시간도 흔들립니다. 시노비는 교대가 바뀌는 순간에 어수선함을 노립니다. 그 짧은 틈이 성의 숨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아직 견습일 때 스승은 이렇게 시킵니다. 성문만 보지 말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봐.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며칠 지나면 감이 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쌀자루가 줄면 군량이 부족해진 것이고 약재가 늘면 부상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화약 냄새가 잦아지면 훈련이나 전투가 가까울 수 있고 말 사료가 줄면 기동이 약해집니다. 큰 칼을 보기 전에 작은 자루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찰 보고는 멋있게 쓰지 않습니다. 짧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북문 경비가 느슨합니다 보다 북문 교대가 오늘은 해 뜨기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가 더 쓸모 있습니다. 병사들이 불안해 보입니다 보다 술집에서 봉급이 늦다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가 더 믿을만하지요. 가끔은 이런 식의 대화도 오갑니다. 정말 봉급이 늦는다던가 그래 말이 계속 나오더라. 이런 짧은 말 한두 마디가 충분합니다. 긴 대화는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모은 보고가 다이묘의 방으로 들어가면 전쟁의 색이 바뀝니다. 오늘 공격할지 내일 기다릴지 아예 싸우지 않고 흔들어 이길지. 시노비의 정찰은 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칼이 나가는 순간을 바꿉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두 번째 임무, 연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에서 소식이 늦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밤의 길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노비의 일 둘째, 연락, 늦은 소식이 전쟁을 망칩니다. 정찰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오는 일이라면 연락은 그 사실을 제때 옮기는 일입니다. 전국시대에서 소식이 늦는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병력이 늦고 보급이 늦고 동맹이 늦고 결국 결심 자체가 늦어집니다. 다이묘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적의 칼보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때때로 암살자보다 전령에 더 가까웠습니다. 전령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시노비는 그 전령 임무를 들키지 않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연락은 편지 한 장 들고 뛰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지는 잡히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노비들은 여러 방식으로 소식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구두 전달입니다. 종이를 남기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이지요. 또 하나는 표식입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약속한 사람끼리는 뜻을 알아보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장터의 바구니 위치, 문 앞에 놓인 돌의 방향, 나루터에 묶인 밧줄의 매듭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방식이 왜 필요했을까요? 길목에 검문이 생기면 종이와 인장이 가장 먼저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문은 길을 지키며 지나가는 사람을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쟁이 가까워지면 검문이 늘고 말투와 옷차림이 조금만 어색해도 붙잡힙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무기를 숨기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숨깁니다. 말의 속도, 숨 쉬는 리듬, 눈을 마주치는 시간까지 평범해야 합니다. 연락 임무를 맡은 견습 시노비는 처음엔 늘 손이 차가워집니다.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 문장을 틀리면 수십 명이 다른 길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다리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혀다. 듣기엔 우스워도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연락이 중요한 이유는 보급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급은 먹을 것과 화약, 화살, 약, 말사료 같은 전쟁의 살림살이입니다. 이 보급이 어디에서 끊겼는지,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어느 나루가 막혔는지 소식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군대는 멈춥니다. 다이묘의 본영에서 내일 합류한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길이 진창이 되어 수레가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쪽은 군량을 더 태우고 상대는 그 틈을 찌릅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칼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연락을 하면서 동시에 길의 상태를 들고 옵니다. 산길의 미끄러움, 강의 수위, 마을의 분위기, 여관에 쌓인 짐의 양, 이런 것들은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는 길을 그려주지만 오늘 그 길이 갈 수 있는지까지는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시노비는 오늘의 길을 알고 오늘의 사람을 압니다. 예를 들어 여관에서 마주친 마부가 요즘 북쪽 길은 잡혀간 사람이 많다고 중얼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북쪽 길목에 검문이 강화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줄이 부대를 다른 길로 돌립니다. 연락 임무에는 정확함이 핵심입니다. 정찰은 여러 단서를 모아 분위기를 읽지만 연락은 한 문장이 곧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말을 줄이고 문장을 단단히 외웁니다. 오늘 해질 무렵 이동이라는 말은 오늘 밤쯤 가면 되겠지로 바뀌면 안 됩니다. 해질 무렵은 해가 넘어가기 직전의 시간이고 밤쯤은 너무 넓습니다. 시간이 넓어지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같은 이유로 지명도 흐리면 안 됩니다. 동쪽 언덕이냐, 동쪽 숲길이냐에 따라 병력이 다른 함정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전달을 확인하는 짧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시노비가 말을 건넵니다. 오늘 밤은 북문이 아니라 서문입니다. 상대가 되묻습니다. 서문 맞나? 시노비는 짧게 답합니다. 서문, 해가 넘어가기 직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떠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연락은 소설처럼 아름답게 꾸밀수록 실패합니다. 연락의 또 다른 역할은 동맹의 온도를 재는 일입니다. 동맹은 함께하자는 약속이지만 전국시대에서 동맹은 늘 흔들립니다. 어떤 다이묘는 약속한 날에 군사를 보내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어떤 다이묘는 전령을 늦게 보내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그럴 때 시노비가 가져오는 건 문장 하나가 아닙니다. 전령의 얼굴색, 말투의 속도, 호위의 수, 선물의 크기 같은 것들입니다. 정말로 돕겠다는 태도인지 마지못해 시간을 끄는지가 거기서 보입니다. 다이묘는 그런 기척을 근거로 결심을 바꿉니다. 싸움터로 갈지, 성을 굳게 닫을지, 먼저 손을 내밀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에는 늘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소식을 전달하고 나면 임무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위험은 그때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적은 전달자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길목의 검문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올 때와 갈 때 길을 다르게 잡는 법을 배웁니다. 한번 지나간 길은 안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기억되기 쉽습니다. 안전은 익숙함이 아니라 낯설매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노비는 전투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쟁의 혈관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피가 늦게 돌면 몸이 무너지듯 소식이 늦게 돌면 군대가 무너집니다. 시노비의 일셋째,
침투 목표는 암살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침투라고 하면 어둠 속에서 성벽을 넘는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침투는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조용합니다. 시노비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를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성 안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이란 곳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안쪽은 늘 돌아갑니다. 밥을 해야 하고 물을 길어야 하며 화살을 만들고 갑옷을 손봐야 합니다. 그 생활이 돌아가는 틈이 곧 정보의 문이 됩니다. 창고가 어디 있는지, 동선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평소와 달라졌는지 말이지요. 겉으로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안에서는 짐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전쟁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물자는 더 필요해지니까요. 그래서 침투의 핵심은 성벽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시노비는 검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꾼, 목수, 수리공, 장사꾼, 약을 파는 사람처럼 보이려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 안에서는 누군가가 늘 일을 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갑니다. 반대로 칼을 숨긴 사람이 티가 나면 그 순간부터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시노비는 싸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의심을 피하는 말투를 준비합니다. 질문을 너무 정확히 하지 않고 호기심이 과해 보이지 않게 말끝을 흐리는 습관도 배웁니다. 견습 시노비가 처음 배우는 규칙은 이것입니다. 들키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들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투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미 실패입니다. 들키는 순간 경비가 바뀌고 교대 시간이 달라지고 성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 정보가 전부 흐려집니다. 다이묘의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쓸데없이 경계가 단단해지면 공격이 더 비싸지고 피가 더 많이 흐르니까요. 시노비의 침투는 전투를 열기 위한 불씨가 아니라 전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손길에 가깝습니다. 침투에서 시노비가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생활의 소리입니다. 부엌이 바쁘면 병사가 많다는 뜻이고 부엌이 조용하면 군량이 줄었거나 병사들이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우물 주변이 혼잡하면 성안 인구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약자의 냄새가 강하면 부상자가 늘었을 수 있습니다. 말 사료가 줄어드는지 마구간에 발자국이 많은지 같은 것도 봅니다. 전쟁은 장수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밥과 물, 말과 약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경비의 습관입니다. 경비는 늘 같은 사람이 같은 길만 도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나쁘면 가까운 길로 돌고 상관이 바뀌면 엄격해지거나 느슨해집니다. 시노비는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어제는 북쪽에서 3번 멈췄는데 오늘은 2번만 멈췄다 같은 식이지요. 이런 관찰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그 한 번의 멈춤에 달릴 수 있으니까요. 침투 보고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정해야 합니다. 창고가 남쪽에 있습니다 보다 남쪽 창고는 습기가 많아 화약 보관이 불안해 보입니다. 같은 말이 더 쓸모 있습니다. 서문이 약합니다 보다 서문 바닥이 울퉁불퉁해 수레가 느립니다. 같은 말이 실전에서 살아남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그 느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키는 쪽은 그 느림 때문에 더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시노비는 이런 현실의 모서리를 가져옵니다. 가끔은 아주 짧은 대화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짐꾼으로 들어간 시노비가 툭 던지듯 말합니다. 요즘 쌀자루가 가볍네요. 상대가 무심히 답합니다. 밖에서 들여오는 게 줄었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가 줄였는지, 왜 줄였는지까지 캐묻는 순간 의심이 생깁니다. 시노비는 말을 낚아채지 않고 흘러가게 둡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한마디를 챙겨 나옵니다. 침투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오는 기술입니다. 들어가는 길보다 나오는 길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 안에서 뭔가를 확인했다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면서 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나올 때 더 천천히, 더 평범하게 움직입니다. 바쁜 척하지 않고 무서운 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역할을 유지합니다. 침투의 끝은 성벽을 넘는 장면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성 밖 골목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인 침투 정보는 다이묘에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더라도 얼마나 다칠지를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투는 공격을 부추기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시노비의 일 넷째, 교란, 불보다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교란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에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다, 성문을 망가뜨린다, 뭔가를 폭발시킨다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전국시대에서 더 자주 쓰이고 더 오래 효과가 남는 교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흔드는 교란입니다. 군대는 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퍼지면 같은 병력이라도 움직임이 느려지고 명령이 꼬이며 스스로 갈라집니다. 시노비가 노린 건 그 갈라짐이었습니다. 교란은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유언비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고 후위는 군대가 물러날 때 뒤를 지키는 부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국시대에서 자주 엮입니다. 왜냐하면 소문 하나가 판단을 흔들고 판단이 흔들리면 후위가 무너지고 후위가 무너지면 철수 자체가 패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노비가 교란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미 있는 틈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을 던지면 금방 들통나거나 오히려 사람들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꼭 현실의 균열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군량이 이미 부족한 군영이라면 쌀이 바닥난다는 말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봉급이 늦는 곳이라면 장수가 돈을 숨긴다는 말이 자랍니다. 장수들 사이에 경쟁이 심한 곳이라면 누가 공을 가로챈다는 말이 가장 빨리 번집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고 화가 난 상태에선 더 쉽게 믿습니다. 교란은 사실 거짓말을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 불안에 불을 붙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교란은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이 붙을 만한 장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멀리서 횃불을 여러 곳에 흩어 흔들면 적은 병력이 더 많아 보입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일부러 말을 울리거나 나루터에서 배가 오가는 소리를 크게 내면 우리가 포위됐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이건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상을 베는 방식입니다. 상상이 한번 흔들리면 경비는 괜히 늘어나고 병력은 괜히 분산되며 지휘관은 괜히 초조해집니다. 그 초조함이 실수를 부릅니다. 견습 시노비가 처음 교란 임무를 맡았을 때 스승은 뜻밖의 금지 규칙부터 말해줍니다. 큰 소리를 내지 마라, 큰 불을 만들지 마라. 견습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교란이라면 큰 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큰 사건은 상대의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으면 다음부터 대비한다. 우리는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란의 목표는 상대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고 매일 아침 조금씩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교란의 방식은 은근합니다. 예를 들어 성 아래 마을에서 어제 북쪽 길에서 병사들이 붙잡혔다더라는 말을 흘립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길목에 검문이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군영의 전령은 다른 길을 택하고 다른 길을 택하면 시간이 더 걸리며 시간이 더 걸리면 보급이 늦어집니다. 보급이 늦어지면 다시 불안이 커집니다. 교란은 이렇게 한 번의 작은 푸시로 여러 번 굴러갑니다. 또 다른 방식은 믿음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다이묘의 군대는 통제와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장수가 도망갈 거다라는 말이 한 번 돌면 병사는 장수를 믿지 못하고 장수는 병사를 의심합니다. 의심은 눈빛으로 퍼지고 눈빛은 발로 퍼집니다. 발이 뒤로 가기 시작하면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시노비는 이런 심리의 변화를 눈여겨봅니다. 어떤 소문이 먹히는지, 어떤 소문이 무시되는지, 먹힌다는 건 곧 그곳의 약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란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소문을 흘리는 순간 누가 흘렸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말을 흘리되 자신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부러 한 번 더 돌아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퍼지게 만들고 처음 말한 사람은 잊히게 합니다. 누가 그랬대 라는 형태로요. 소문은 출처가 흐릴수록 강해집니다. 정찰과 반대입니다. 정찰은 출처가 분명해야 믿을 수 있고 교란은 출처가 흐릴수록 무섭습니다. 시노비는 그 차이를 정확히 합니다. 교란의 마지막 단계는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안하면 회의를 더 자주 하고 경비를 더 자주 바꾸며 점검을 더 자주 합니다. 그 모든 게 시간과 에너지를 먹습니다. 칼로 한 번 치고 끝내는 것보다 매일 밤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을 둘러싼 싸움에선 더 그렇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 안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챕터를 마무리하며 기억할 건 한 가지입니다. 교란은 불을 지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불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창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병사의 배, 장수의 체면,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닌자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붙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가, 그리고 고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곳을 닌자의 고향처럼 기억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이 특별했던 건 초인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그 땅의 모양과 그 시대의 정치가 시노비 같은 역할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형부터 보겠습니다. 이가와 고가는 산이 많고 골짜기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큰 군대가 한 덩어리로 밀고 들어오기 어렵고 길도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평야처럼 말이 달리기 좋은 땅이 아니라 발로 조심히 걸어야 하는 땅이지요. 이런 곳에서는 힘의 크기보다 움직임의 요령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들키지 않는지, 비가 오면 어느 길이 미끄러운지, 밤에 어느 고개가 더 안전한지 같은 지식이 무기가 됩니다. 시노비의 일은 바로 이런 지식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도 한몫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다이묘들이 강해지기도 했지만 모든 지역이 처음부터 한 다이묘에게 단단히 붙어 있던 건 아닙니다. 이가와 고가 같은 곳은 여러 집단이 서로 얽혀 살며 외부 세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쉽게 말해 한 명이 다 해먹는 구조가 아니라 마을과 집안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균형을 유지하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선 누가 갑자기 힘으로 찍어 누르기 어렵고 대신 정보와 협상, 눈치와 연결이 중요해집니다. 시노비의 기술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었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바깥치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은 다이묘의 깃발 아래에서 벌어지지만 전쟁을 결정하는 준비는 그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길목을 살피고 나루터의 상황을 확인하고 성 아래 마을의 분위기를 읽고 소문이 어디서 새는지 잡아내는 일 말입니다. 이런 일은 사무라이식 정면 승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묘들은 필요할 때 이런 역할을 맡길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이가와 고가의 사람들은 그 수요 속에서 전문성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가나 고가가 한 조직처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집니다. 현실은 되게 더 복잡합니다. 어떤 집안은 특정 다이묘와 가까웠고 어떤 집안은 다른 다이묘에게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라도 이해관계가 달랐고 어느 날은 함께 움직이고 어느 날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시대는 원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닌자 마을이 한 덩어리로 비밀작전을 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기술과 인력이 흘러갔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지역이 유명해졌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표적이 되기 쉬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한 다이묘가 등장해 중앙의 힘을 키우면 독립적인 지역이나 특이한 네트워크는 눈의 가시가 됩니다. 실제로 오다 노부나가가 이가 지역을 크게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략 1579년 무렵의 큰 공격이 특히 자주 언급됩니다. 이 사건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시노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규모 병력과 자원이 밀어붙이면 지역 자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설 속에서는 늘 시노비가 승리하지만 현실의 전쟁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닌자가 사라졌다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닌자 이미지가 변합니다. 지역 기반으로 살아가던 기술과 인력이 흩어지고 이후에는 더 큰 권력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조직 운영과 정보 관리의 형태로 흡수됩니다. 즉, 산속의 전설이 궁정과 본영의 실무로 바뀌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떠올리는 닌자가 왜 점점 더 비밀스럽고 체계적인 존재로 그려지는지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비밀도 커집니다. 그리고 큰 권력은 큰 정보망을 원합니다. 결국 이가와 고가가 유명해진 이유는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땅이 요구한 생존 방식이 정보와 기동, 은밀함과 연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은 그 위에 덧칠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덧칠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설이 태어난 바탕에는 언제나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은 대개 지형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하토리 한조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은 먼저 어둠 속에서 단숨에 사라지는 닌자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현실에서 그는 마술사가 아니라 실무자에 가까웠습니다. 칼솜씨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모으고 길을 관리하고 소식을 끊기지 않게 잇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조라는 이름은 그래서 개인의 무용담이라기보다 그 일을 해낼 만한 체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체계란 거창한 조직도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마을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어떤 절이 낯선 일을 숨겨줄 수 있는지, 비가 오면 어느 고개가 위험해지는지 같은 생활의 정보들이 촘촘히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노비는 그 연결을 만들고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강한 장수보다 끊기지 않는 연결이 더 값졌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보급이 끊기고 보급이 끊기면 믿음이 끊기며 믿음이 끊기면 군대는 스스로 풀려버립니다. 한조가 빛났던 순간은 전투 장면이 아니라 혼란의 순간입니다. 전국시대의 정치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자주 터졌고 사건이 터지면 곧바로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면 사람은 흩어지고 흩어지면 각자 살 길을 찾느라 약속이 무너집니다. 다이묘에게 가장 무서운 건 적의 창끝이 아니라 내 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묘는 평소부터 믿을 만한 눈과 발 그리고 조용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토리 한조가 연결된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말은 곧 한조가 단발성 기습의 주인공이 아니라 장기전의 설계에 가까운 영역에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장기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한 번의 돌격이 아니라 지치지 않게 버티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위해서는 정보가 매일 들어오고 소식이 매일 나가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조는 그런 흐름이 어딘가에서 끊기지 않도록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유명하게 전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혼노지의 변 이후 정세가 뒤집히고 길이 위험해졌을 때 이에야스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가 쪽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몇 명을 베었는가가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길은 갑자기 적이 됩니다. 오늘은 열려있던 나루가 내일은 닫히고 어제는 안전하던 여관이 오늘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건 용기보다 판단입니다. 어느 길을 버리고 어느 길을 택할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피할지, 말을 언제 쉬게 하고 언제 강을 건널지 이런 선택들이 생사를 가릅니다. 시노비의 기술은 바로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와 안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조를 이해하려면 닌자다운 멋보다 현실적인 불안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군대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움직일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소수는 빠르지만 한번 들키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한조가 했던 일은 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섞이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옷차림을 바꾸고 때로는 말투를 낮추고 때로는 일부러 돌아가며 흔적을 끊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시노비는 늘 검은 옷을 입지 않았고 늘 지붕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함이 무기였습니다. 일꾼처럼 보이면 질문을 덜 받고 수행자처럼 보이면 밤길에서도 눈길이 덜 갑니다. 약장수처럼 보이면 마을의 안쪽까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조는 이런 평범함의 연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역할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조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사람을 쓰는 감각으로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다이묘의 본영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길어지기 쉽지만 시노비에게 필요한 건 짧고 분명한 지시였습니다. 어느 성 아래에서 누구를 찾고 어떤 소문이 도는지만 확인해라 같은 식이지요. 한조는 임무를 쪼개 우선순위를 세워 실패가 생겨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다른 길로 같은 정보를 가져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밤을 빌려주는 집, 말을 바꿔 탈 마구간, 검문을 피할 샛길 같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한조는 그 연결을 비밀로 숨기기보다 필요할 때는 평범한 일상 속에 섞어 감췄을 것입니다. 등불 아래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종이에는 거창한 문장이 없습니다. 서쪽 나루에 배가 줄었다. 대장간이 철을 급히 모은다. 장수들 사이에 말이 엇갈린다. 같은 짧은 문장들이 모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확실한가? 그러면 시노비는 대답합니다. 같은 말을 다른 입에서 들었습니다.
이 한 줄이 회의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조는 이런 보고가 제때 모이도록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물론 전설은 늘 과장됩니다. 후대의 이야기에서는 한조가 마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한 것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현실은 협업의 시대였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 말을 다루는 사람, 소문을 읽는 사람, 문서를 다루는 사람, 서로 다른 재능이 맞물려야 임무가 굴러갑니다. 한조는 그 맞물림을 조정하는 역할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남았다는 건 칼의 영웅이기보다 흐름의 관리자가 필요했던 시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조의 이야기는 닌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줍니다. 산과 마을의 그림자에서 자라난 기술이 점점 더 큰 권력의 그늘로 들어가면서 체계가 됩니다. 체계가 되면 규칙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면 기록이 남으며, 기록이 남으면 전설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닌자를 떠올릴 때 느끼는 신비함은 사실 그 신비함을 필요로 했던 시대의 불안에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전설이 더욱 짙어진 이름들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마코타로 같은 교란의 상징, 그리고 이시카와 괴몬처럼 이야기 속에서 커진 그림자를 다루며 사실과 전승이 어떻게 섞여 사람들의 기억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토리 한조의 이야기가 현실의 운영에 가까웠다면 이번 챕터는 조금 더 어두운 그림자 쪽으로 갑니다. 전국시대의 밤에는 늘 이름이 생깁니다. 누가 진짜로 존재했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흐릿해질수록 오히려 이름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혼란을 설명할 언어가 필요했고 두려움을 붙잡아 둘 얼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닌자는 직업이면서 동시에 이야기 속 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후마 고타로부터 보겠습니다. 후마 고타로는 흔히 교란과 기습의 상징처럼 언급됩니다. 특히 당시 간토 지역의 강한 세력으로 알려진 호조 쪽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후마 고타로가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인지 혹은 대대로 이어진 호칭인지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국시대의 기록은 전쟁 이야기엔 강하지만 그림자의 기록은 약합니다.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기도 했고 남아도 과장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떤 유형의 존재가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처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마 고타로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교란의 본질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란은 불을 지르는 장면보다 상대가 스스로 겁을 먹게 만드는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예컨대 어두운 강가에서 작은 소리를 여러 방향으로 흩뿌리면 적은 병력이 많은 줄 착각합니다. 횃불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면 멀리서 봤을 때 부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상대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시간이 빼앗기면 보급이 늦어지고, 보급이 늦어지면 불안이 커지며, 불안이 커지면 명령이 흐트러집니다. 후마 고타로 같은 이름은 바로 이런 밤의 흔들림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이시카와 괴몬입니다. 괴몬은 많은 이야기에서 전설의 도둑으로 나오고 때로는 시노비로도 묘사됩니다. 하지만 괴몬 이야기는 특히 사실과 전승이 섞인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권력자를 골탕 먹이는 영웅으로 그려지고 어떤 버전에서는 잔혹한 범죄자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사회가 안정될수록 사람들은 질서에 눌린 숨을 풀어줄 이야기를 원합니다. 강한 권력이 생기면 통제도 강해지고 그 통제 속에서 민중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바로 권력을 속이고도 살아남는 그림자입니다. 괴모는 그 꿈의 얼굴이 됩니다. 즉, 괴모는 역사책의 문장이라기보다 민심의 거울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통해 강한 자를 약올리는 쾌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포를 느낍니다. 같은 인물인데도 감정이 다르게 붙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시노비의 이미지도 변합니다. 원래 시노비는 정보와 연락, 침투와 교란 같은 실무의 사람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전승 속에서는 점점 더 극적인 존재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 기이한 도구, 한 번에 사라지는 몸짓 같은 것들이 덧칠됩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야기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장치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전국시대가 끝나갈수록 시노비 같은 기술은 정규 군대의 바깥이 아니라 권력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권력은 큰 정보망을 원하고 큰 정보망은 규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생기면 기록도 생기고, 기록이 생기면 정리된 이미지가 탄생합니다. 그 이미지가 다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전설이 커집니다. 그러니 닌자 전설이 풍성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는 세상이 안정되어 이야기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후마 고타로와 괴몬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후마 고타로는 전쟁의 밤이 낳은 공포를, 괴몬은 질서의 낮이 낳은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진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다른 하나는 권력에 대한 반감을 달래줍니다. 둘 다 시노비라는 단어를 더 매혹적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더 멀어지게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닌자는 실제 시노비의 하루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장과 왜곡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했고 무엇을 원했는지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당겨오겠습니다. 정찰, 연락, 침투, 교란이 어떻게 한 덩어리로 이어져 전쟁을 이기게가 아니라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설의 장면을 걷어내고 남는 것, 그게 시노비의 진짜 의무였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 시간입니다. 전국시대의 시노비는 칼을 들고 앞줄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전쟁이 굴러가게 만드는 작은 톱니였습니다. 톱니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나가 부러지면 전체가 삐걱거립니다. 시노비의 임무도 그랬습니다. 정찰로 현실을 보고, 연락으로 그 현실을 제때 옮기고, 침투로 사실을 확인하며 교란으로 상대의 판단을 흔들어 시간을 빼앗습니다.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질 때 다이묘의 결심은 감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정찰부터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노비가 가져오는 건 적이 몇 명이다 같은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쌀값이 왜 올랐는지, 말사료가 줄었는지, 대장간의 주문이 바빠졌는지, 술집에서 봉급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단서들은 전쟁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을 보여줍니다. 병사는 배가 고프면 달리지 못하고 불안하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찰은 칼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체력을 읽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락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찰도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길목에 검문이 생기고 나루가 닫히는 순간 소식은 끊깁니다. 소식이 끊기면 본영의 판단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라기보다 들키지 않게 도착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편지 한 장을 들고 가는 것보다 종이 없이 외워 전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사꾼으로 보이는 말투, 수행자처럼 보이는 걸음걸이, 약장수처럼 자연스러운 질문, 이런 것들이 소식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이묘는 그 소식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침투는 그 소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전국시대에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었고 소문이 스스로 과장되어 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는 성 안으로 들어가 창고의 상태를 보고 부엌의 소리를 듣고 마구간의 발자국을 확인합니다. 이때 목표는 영웅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군량이 줄었나, 정말 병사들이 지쳤나, 정말 장수들 사이가 갈라졌나를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확인이 붙으면 보고는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보고는 다이묘의 결심을 바꿉니다. 교란은 마지막으로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기술입니다. 불을 크게 지르는 것보다 마음을 오래 흔드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미 있는 불안의 틈을 찾아 거기에 작은 불씨를 얹습니다. 군량이 부족한 곳에는 군량 소문이, 봉급이 늦는 곳에는 봉급 소문이, 장수들 사이 경쟁이 심한 곳에는 배신 소문이 잘 퍼집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고 두려운 걸 더 크게 상상합니다. 시노비는 그 상상이 만들어내는 실수를 기다립니다. 상대가 경비를 늘리면 병력이 분산되고 분산되면 약해집니다. 상대가 회의를 늘리면 결정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길이 닫힙니다. 결국 교란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보면 시노비의 진짜 의무가 드러납니다. 시노비는 한 번 크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전쟁의 모양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한 번의 결투로 나지 않습니다. 길, 쌀, 소문, 동맹, 날씨, 지형, 사람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서로 엮여서 바뀝니다. 시노비는 그 엮임의 매듭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뽑기 전에 결심을 바꾸고 결심이 바뀌면 전투가 바뀌며 전투가 바뀌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닌자라는 말이
후대의 전설처럼 커졌다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실제로 시노비의 성공은 성공한 티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넘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최고의 결과이고 소문을 흘려도 누가 흘렸는지 모르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존재가 증명될수록 실패에 가까워지는 직업이니 기록이 빈틈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틈을 사람들이 상상으로 메웠고 그 상상이 닌자를 더 매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을 걷어내고 남는 건 오히려 더 흥미롭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건 정보였고 힘보다 무서운 건 시간이었으며 전투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노비는 그 셋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밤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한 장면만 남겨두겠습니다. 본영의 등불 아래 다이묘는 지도를 펼쳐놓고 작은 보고를 읽습니다. 거기에 적힌 건 거창한 승전보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변화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내일의 큰 결심이 됩니다. 시노비의 임무는 그 결심이 허공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영웅이 아니라 전쟁이 움직이게 만드는 송긋, 그게 전국시대의 닌자였습니다.